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아이 짜증나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임을 제가 단타를 치려고 들어갔는데 물려 있다가 이제 좀 익절 구간이 나오네요. 이걸 지금 던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네임도 한번 폭발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갖고 가는 걸로. 많은 분들 도지 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제 영상에서 저 60원대 제가 사가지고 그때 이야기 드렸어요, 타시라고. 그때 이야기 드릴 때가 75원 아니 75원 정도 됐나? 네, 그때 좀 타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제 말 듣고 타신 분들은 꽤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700원대 중반 정도에 던졌고요. 근데 단타로 생각을 하고 좀 수익을 보면 던져라 했는데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제가 또 다시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또 입을 한번 털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 3가 끝나면 제가 도지코인 한번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도지가 좀 오를 것 같아요. 도지도 리플하고 같이 10월 달에는 도지가 한번 또 펌핑이. 근데 도지는 확실히 이게 버티는 힘이 작은 애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생겼을 때 무조건 버리시고 수익이 난 거를 다시 던지고 오를 수 있는 코인을 타시고, 그리고 다시 도지가 좀 안정화 같으면 다시 도지를 타시고. 도지는 절대 장투용 아닙니다. 근데 도지 같은 경우는 워낙 뒷배경이 짱짱해요. 어느 순간 홀딩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는 홀딩을 좀 해야죠, 장투용으로. 도지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화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진짜 1000만원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0만원 무리인 것 같아요. 리플 사지 마세요. 다 취소. 이제 리플 사지 마시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사세요.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진심은 있겠죠. 진실은 없어요. 팩트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 중에 현재가 있나요? 과거가 미래뿐이지. 사람의 마음이 초당 10번씩 바뀌는데 어떻게 진실이 생기나요? 근데 기운이 모아지면 어떤 거든 그게 진실이 되고 팩트가 됩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리플을 비트코인과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시총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참 귀에 거슬려요. 아직도 저런 계산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 시총은 살아 숨쉬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거. 그리고 시총을 꼭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요. 리플이 시총 1위 되지 말한 법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1000만원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10년? 빠르면 5, 6년이지 이게 다음 달에 1000만원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꼭 신문을 보면 큰 글자만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호동 집에서 강호동 자택에서 숨 신채 발견 이러면 강호동 자택에서 숨까지만 읽고 강호동 죽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영상을 좀 끝까지 보세요. 저 리플 사람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시총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시총은 살아 숨쉬는 거기 때문에 매일 줄어들고 매일 늘어납니다. 시총이 정해졌나요?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요, 진짜로. 어쨌든 이제 3탄을 한번 준비했으니까 3탄을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진짜 1000만원이 갈까요? 그리고 이 영상 좀 보지 마세요. 괜히 허언증이 생기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갑자기 와이프가 이뻐 보이고 신랑이 잘생겨 보이고 공부 못하는 애 아들들이 너무나 이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심 약한 분들께서는 절대 보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 뒤에는 듣지 마세요. 제발 듣지 마세요. 오늘 영상부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부라는 걸 좀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비트코인 백서 중에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살짝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거래하시는 당근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할 거고요. 요거를 좀 비트코인 백서 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생활에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비트코인 백서라도 한번 조금은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이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을 찾아서 봐본 분들 없으실 거예요. 아마 요게 근데 비트코인 0번 블록, 제네시스 블록, 창세기 블록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데이터를 담아서 넣어놓은 첫 번째 블록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블록 넘버 0이라고 위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암호화된 해시 값이 보이고 그 밑에 컨퍼메이션이라고 70만 4,495의 컨펌을 받은 데이터고요. 그리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고 2009년 1월 4일 새벽 3시 15분이네요. 새벽에 얘가 비트코인 50개를 받았네요. 아, 정말 대박입니다. 부럽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보시면 블록의 사이즈 나와 있죠. 제가 왜 리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하니까 이거를 원리를 좀 알면은 리플의 가치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 리워드로 50개의 BTC가 받았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수수료는 없죠. 지금은 이 차 제네시스 블록에는 이 거래 BTC를 보상으로 받은 거래에 대한 데이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제네시스 블록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데이터가 가장 최근에 생성이 된 비트코인 블록 70만 4,495번이네요 이게. 그리고 이건 컨펌이 1회 하나의 컨펌을 받은 내용이고, 이 블록에 대한 암호화된 해시 함수가 제일 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타임스탬프 방금 전이니까 10월 11일 3시 12분에 이 블록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0.14265 BTC가 있고요. 꽤 비싸죠. 그리고 이 블록에 대한 보상, 이 블록을 만든 사람에게 6.25개의 비트코인이 보상이 지급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발생된 비트코인 블록에 관한 데이터고, 이제 여기서부터 블록 트랜잭션이라고 나오죠. 이게 거래,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 블록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가가 나와 있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암호화된 해시 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은행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누구나 볼 수 있죠, 이 블록은. 근데 은행 통장 같은 경우는 나만 볼 수 있고, 이렇게 오픈 소스로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동됐다, 이런 거의 데이터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거래해서 주소로 이동됐다, 아니면 익명의 주소로 이동이 됐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쨌든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 프로그래머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08년 10월 31일 비트코인 백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백서의 초록 부분인데, 순수한 P2P 버전의 전자화폐를 사용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결제를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초록 부분에 써놨고, 너무나 좋은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을 약간 씹는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의 단점, 이게 화폐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절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약간 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을 하나의 블록을 생성을 하면 블록 생성자에게 50개의 비트코인, 이게 이제 4년 주기로 반감을 하죠. 4년마다 50개를 줬다면 그 다음 4년부터는 25개. 그래서 지금 6.25개를 받고 있습니다. 채굴 회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놔서 누구나 이 시스템을 가져다가 복사해서 많은 산업 전반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이 안에 담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가장 간략한 비트코인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누구 하나 특정인이 비트코인을 꺼버리거나 폐쇄가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권한과 역할 자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아무나 이 비트코인을 꺼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하나의 블럭이 1MB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2100건 정도의 거래만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비자 카드는 참고로 10분에 12만 건 정도를 처리를 해요.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되면 블록에 대한 미입력 대기 거래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렇게 미입력 대기가 되는 이 비트코인이 이게 화폐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쓰시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비트코인 블럭 그 제네시스 블럭 말고 최근에 생긴 블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컨펌이라고 나오죠. 컨펌. 이게 몇 회 컨펌을 받았냐? 최근에 발생에 대한 블록 같은 경우는 컨펌이 1회였죠. 그런데 창세기 블록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70 몇만의 컨펌을 받았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컨펌의 횟수는 6회입니다. 6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되면 그 다음 블럭, 그리고 그 다음 블럭, 그리고 그 다음 블럭, 그 다음 블럭, 그리고 다음 블럭. 컨펌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하나의 블럭은 10분마다 생성.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비트TV가 지금 누군가에게 B에게 5비트코인을 5BTC를 보냈어요. 그러면 10분마다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완전 참 거래라고 인정을 받기까지는 몇 분이 걸린다? 60분이 걸린다. 자, 그러면 나는 방금 5BTC를 보냈어. 너무 급하게 보내달라 그래서 비트코인 5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60분간 기다려야 돼. 근데 거래량 또한 급증이 되어버리면 미입력 대기 거래가 되어버린다. 10분 동안 2100건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래냐? 한 우리나라 같은 걸로 따지면 그냥 작은 군 단위 은행에서도 이 이상의 거래가 나와요. 10분 동안 2100건의 거래가 은행에서 처리를 하더라. 자,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슈퍼마트 가가지고 우유 하나 샀는데 1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오리지널 비트코인의 원리예요. 근데 지금 어떤 게 걸려 있습니까? 비트코인과 BTC와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나달이라든가 페이팔을 통해서 이 에스크롤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BTC가 A가 B에게 전송을 했을 때 B에게 전송을 5개를 전송을 했을 때 얘네들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BTC는 6 컨펌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그 누가 중재를 할 거예요? 중재자가 없어요. 6 컨펌을 하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 블럭을 만드는 채굴자들, 노더들이 참 거짓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참이고 거짓인 것을.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코인이에요. 한마디로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골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골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 그리고 이더리움을 디지털 오일이라는 말을 하죠. 디지털 골드라는 의미는 저는 그거 같아요. 세계 최초로 나온 자동차, 세상에 처음 빛을 보게 된 희귀한 것들 있잖아요. 뭐 첫 번째 다이아몬드, 뭐 그냥 원석이지만, 깎이지 않는 원석이지만 세계 최초라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비트코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지 쓸모가 있는 코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대신 이 시스템, 이 코딩, 이 입력할 수 있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하나의 정말 위대한 발견이겠죠. 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1MB 프로그래밍 짜는데 이 데이터가 지금 7천만 원 가잖아요. 웃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 어떤 기술적으로나 어떤 데이터 크기로나 뭐 이게 7천만 원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화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아까 나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페이팔 같은 어떤 거기를 거쳐서 비트코인을 빨리 처리해 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어떤 미들맨이라고 그러죠. 미들맨. 중재자를 거치지 않은, 은행을 거치지 않는 P2P 거래, 순수한 P2P 거래가 이 비트코인의 어떤 이념인데 그걸 또 저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수료. 아니, 중재자 없는 거래를 원했는데 결국은 또 중재자가 생겼잖아요. 예? 가운데서 결제 플랫폼들, 디지털 결제 플랫폼들.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진짜
마트 가가지고 새우깡 하나 사가지고 1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순수하게 사용을 한다면은. 그리고 수수료도 문제지만 이 중재자들이 끼인다는 거는 어떤 결제 플랫폼들이 끼어 있다는 건 분명히 뭐가 또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신용카드 쓰지 이걸 왜 굳이 이걸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거래량이 급증을 해서 블록이 미입력 대기 거래가 많아서 이 비트코인의 개발자들과 채굴자들이 이제 싸움을 합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야, 이래가지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담을 수 있어? 거래량은 계속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 블록 크기를 높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업그레이드를 했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하드 포크에서 나온 게 뭐냐?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캐시. 자, 그러면 리플 얘기를 해봅시다. 리플이 그냥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고 리플이 전 세계 단일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이에요. 어쨌든 코인판 안에서, 금융 생태계 안에서, 디파이 관련된 어떤 그런 생태계 안에서. 자, 그러면 뭘 해결했습니까? 리플은 블록 크기 해결했죠. 10분 동안 제 생각에는 30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해요. 리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급속해서 미입력 대기가 생길까요? 자, ODL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XPOP 이야기를 드렸어요.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다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자, 이제 이더리움을 살짝 들여다볼게요. 리플이 어지럽한 스파크 토큰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더리움의 원리를 살짝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당근 빠따, 당근 마켓입니다. 자, 당근 마켓이 이더리움을 이용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당근 마켓을 이더리움을 활용을 하는 플랫폼을 열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탑재된 당근 마켓입니다. 지금. 그리고 당근 마켓의 한 판매자가 이더리움 블록에, 이더리움 하나의 블록체인 안에 이 데이터를 올렸어요. 근데 이 당근 어플리케이션, 당근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원리 차이가 있죠. 근데 당근은 본인이 올린 데이터가 위변조가 가능하죠. 위변조가 가능해요. 근데 이더리움은 원래 위변조가 되질 않습니다. 금액을 바꿀 수도 있고, 당근 같은 경우는 금액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내용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또 사진을 바꿀 수도 있고. 이더리움 플랫폼을 쓰게 되면 그게 힘들어져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더리움을 쓰는 어플리케이션 당근입니다. 당근 안에 한 판매자가 가방을 올려놨어요. 얼마요? 2만원에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판매자가 생겼으면 구매자가 나오겠죠. 그 대신에 당근 마켓에서는 중재를 해주진 않아요. 중재자가 없는 P2P 거래 맞죠? 분명히 A와 B의 거래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방을 사서 B가 집에 가서 보니 가방 안쪽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그러면 판매자는 판매를 했는데 구매자는 완벽하게 OK가 됐습니까? 아니죠. 근데 중재자가 없어. 뭔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조정을 해주는 중재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자, 이 2만원이란 돈을 이더리움화합니다. 우리가 쓰는 명목 화폐를 이더리움으로 바꿔요.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A한테도 갈 수 없고 B에게도 갈 수 없는 돈이 2만원 정도의 값어치로 이더리움이 이 사이에. 자, 그렇게 되면 분쟁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졌죠. 어떻게 가능하냐? A는 판매를 했지만 B가 OK를 하지 않으면 이 이더리움은 이쪽으로 이체가 안 돼버려요. 조건부를 다는 거죠. 항상 이더리움의 원리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 똑똑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분명히 일어난다. 근데 이 분쟁 안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A도 OK, B도 OK 했을 때만 이 2만원에 대한 금액이 A에게 안전하게 넘어간다. 만약에 B가 OK 하지 않으면 이 2만원 다시 B에게 넘어간다. 이게 가장 간단한 이더리움의 원리입니다. 2만원에 대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목 화폐를 이더리움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당근 마켓에서는 워낙 거래가 힘들어요. 명목 화폐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돈만 써야 되나? 이더리움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명목 화폐를 이더리움으로 바꿔요. 뭐 더 안전한 걸 원한다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지금같이 신뢰의 시대를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에게 한 말을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질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빨리 급변하기 때문에 사랑도 아니고. 그 대신에 사람들이 믿는 건 뭔가요? 데이터를 믿어요. 영수증을 믿는다는 얘기죠.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책을 산다고 엄마에게 10,000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10,000원. 책 산다고. 근데 엄마가 그 말을 믿습니까? 아이가 10,000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책 산다고. 안 믿어요. 이 아이가 10,000원 가지고 PC방을 갈지, 노래방을 갈지, 코인 노래방을 갈지 모른다고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 10,000원을 이더리움화해서 10,000원어치의 돈을 줍니다, 아이에게. 그러면 이 돈은 10,000원 상당의 이더리움은 책방 외에서는 결제가 되질 않아요. 조건부를 달았죠. 이 돈은 책방에서밖에 결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책방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더리움 지갑 따로, 비트코인 지갑 따로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빗체인 지갑 따로. 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는 기능들을 하는 코인들이 많으니까 에이다 따로.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더리움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바꿔야 돼요. 명목화폐를. 이게 쉬운 일인가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쓰고 말지. 아무리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좋다고는 치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거죠. 그 대신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분명히 계약서를 다 썼어. 근데 이 계약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엔 항상 돈이 들어가죠. 그럴 때는 이더리움의 에스크로를 쓰는 게 훨씬 괜찮죠. 왜? 요구 조건이 맞지 않은 상태의 계약은 금전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융의 안전화가 돼야 돼요. 금융의 안정. 이게 가장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들이 겪는 고민이에요. 어차피 얘네들도 XRP를 써야 돼요. 아무리 좋은 블록체인을 갖고 있더라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걸 보상으로 채굴자들이 받아서 거래소에서 팔아서 그걸 다시 명목화폐화하기란 약간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귀찮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편하게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거래의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럴 수도 있죠. 이더리움이 야 리플아, 우리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금융 플랫폼이 좀 안 좋아. 지금같이 국제화 시대에 계속 뭔가를 바꿔야 돼요. 달러를 원화를 이더리움으로, 달러를 이더리움으로 계속 바꿔야 돼요. 하나의 통화가 필요하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리플리가 우리 이더리움 기반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손을 내밀죠. 자, 여러분들 플레어 네트워크 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레어 네트워크. 자, 이 안에 제 선두가 리플입니다. XRP. 방금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들으셨죠? 이해하셨죠? 근데 리플이 플레어 네트워크 안의 생태계에서 니네들 어떤 계약을 하든 우리가 필요할 거야. XRP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이 플레어 네트워크인데 이더리움의 역할을 하는 게 스파크 토큰입니다. 아니야, 우리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 이 얘를 개발했어. 근데 이더리움 너도 별로 필요 없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와 B의 거래에서 완벽하게 오케이 하는 그런 거래야만이 완벽하게 20,000원 상당의 가방값, 20,000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이체가 되는데, 어쨌든 이 이더리움은 완벽하게 전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이죠, 증거금이죠, 공탁금이죠. 이 역할을 하는 애가 지금 스파크 토큰이 이더리움 대신 플레어 네트워크 XRP 밑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는데, 이 보증금 역할을 하는 애를 또 따로 만들었잖아요. 간편하게. 이게 송보드. 그래서 송보드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같이 전 세계가 하나로 돼버린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 XRP는 금융의 안전화를 완벽하게 시켰어요. 참 빵형의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거래가 정확해야 돼. 거래가 편리해야 돼. 이걸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양반이. 근데 안 되겠어.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해버릴 거야. 그리고
송보드를 만들어서 증거금까지 공탁금까지. 자, 이것도 부족해서 ODL. 그거 아시죠?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공중파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틱톡이에요. 틱톡. 인터넷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이 직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전 세계가. SNS, 뭐 아마존 많잖아요. 근데 항상 얘네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하나인데 계속 바꾸고 있어요. 뭔가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을 바꾸고 있다고요. 근데 리플이 참 얘가 무서운 회사라는 걸 느낀 게 이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리플을 이해하고 공부하다 보면 무서워져요. 이 모든 걸 다 먹으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게 이 XRP 레저, 이 거래, 초당 거래, 트랜잭션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처리 속도 빠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씁니다. 지금은 누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NFT 나오잖아요. NFT. 정말 엘리시안. 지금 모든 이 자산 가치에 대한 세분화가 나오잖아요. 공증을 할 필요 없고 등기소에 가서 내 아파트를 등기 칠 필요가 없어요. 이게 NFT예요. 굳이 중재자를 거치지 않는 내 자산의 가치를 세분화할 수 있는. XRP가 내년에 엘리시안 나오잖아요. 또 이것도 작년 12월 12일 날 스냅샷 찍은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2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리플을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날 스냅샷을 무조건 찍었겠죠.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주잖아요. 송보드 주지, 스파크 토큰 주지, 디플레이어 또 주지, 이제 엘리시안 주지, 또 에버노드인가 그것도 주지. 그날 스냅샷 찍은 사람들은 리플이 1,000원이면 거의 5,000원짜리예요. 지금은 그날 스냅샷을 찍힌 사람들은 5,000원 이상의, 지금 가격에서 5,000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리플이 전체 금융 생태계를 장악을 하고 이제는 계약서까지 쓰고 그 계약서 보증금까지 만들고 NFT까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거랑 비교를 하면 편하냐면, 저도 애플 빠입니다. 애플을 되게 좋아해요. 애플이 우리 동네에 목욕탕을 오픈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애플이, 저는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차를 만들면 무조건 애플 거 사야지 했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차 만들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만들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살 겁니다. 근데 이 애플과 같은 역할을 리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먹으려 하고 있어요. 이 인프라로. 금융 장악. 그래서 CBDC. 왜? 리플 같이 편한 게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미국 미 연준에서 이렇게 다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태계 자체를 다, 금융 생태계 자체를 다 뿌려놨어요. ODL 그리고 XPOP, 동네 그 경찰서 옆에 있는 자판기에 나오는 커피까지 리플로 결제하게 만들어주는데,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 이체가 가능하고, 체크기 있잖아요. 체크기에 대면 돼요. 그냥 리플 에스크로가 개인 간의 스마트폰끼리 부딪히기만 하고 액수를 적으면 그대로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이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ODL, SNS 상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들을 각국의 환율에 맞춰서 편하게. 미국에선 1,200원인데 미국에선 1달러인데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달러를 원화 그리고 엔화 계속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 과정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리플이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쉬웠다면 진즉 스위프트에서 했겠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XRP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얘를 써야 되겠다. 쓸 수밖에 없죠. 이 정도 되면. 이더리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금융을 먹는 애가 무조건 다 먹게 돼 있다니까요. 무조건. 그냥 그 돌아가는 거 봐보세요. 뉴스도 한번 신문 좀 봐보세요. 아까 제가 애플이 목욕탕 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하고 그 회사가 어떤 걸 개발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도 1000만 원은 가겠어요? 1000만 원 안 가요. 절대 1000만 원 안 가요. 990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이 되게 길었어요. 길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그래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리플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 설명이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이렇게 설명해주는 전 세계의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 리플을 이해하세요. 길더라도 보세요. 그래야 리플을 안 던집니다. 작년에 스냅샷을 12월 12일날 스냅샷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정말 행운아들. 행운아들. 비트코인 최소 5개 들고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편, 마지막 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리플이 명목화폐가 되기 위해서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이게 고정이 돼야 돼요. 가격이 고정. 오늘 10% 올랐다가 내일 20% 떨어지고 30% 올랐다가 40%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명목화폐를 쓰겠어요? 여기에 대한 솔루션의 설명을 제가 다음 편에서 해드리고, 지금 이제 미 연준이 움직이는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